예전부터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전세제도를 만지는 순간 전세 가격은 또 한 번 폭등할 거다.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보증금에 따른 미반환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임대차 입법에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같고 지금의 이 전세제도는 자체를 전부 바꿔야 한다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세제도가 이제 앞으로 폐지될 거다. 폐지 수순으로 밟아갈 거다라는 추측성 기사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전세제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세제도 폐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전세제도 체제를 전부 수정, 개편해야만 한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전세제도 개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듯이 전세 가격이 똑같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세 보증금이 왜 폭등했고 이 폭등한 이유에 있어서 지금 임차 보증금에 왜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그 근본적 원인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전세제도,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이 전세제도를 아예 수정하고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을 또 한 번 들쑤서 놓겠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절대 손질을 보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임대차 3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 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을 뜯어 고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한 차례 유예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 시기는 1년 더 미루기로 해서 2024년 5월 31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임대차 3법을 특히 전세 사기나 주거 약자들에 대해 피해를 끼칠 부분을 막는 방향으로 본격 연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자,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임대차 3법은 폐지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 개편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억지로 4년간 전세 기간을 보장하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는 식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 그냥 회초리 하나 들고 강요한 것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꼭 법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3법을 아예 폐지하지 않는 상황인데 전세제도를 아예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임대차 3법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제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전세제도의 체계를 전부 다 개편할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에 나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우리 전세제도에 따른 전세
폐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체계에 대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제도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제도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전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석을 하셨다면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할 이유가 없어지죠. 따라서 지금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 전면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세제도 폐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그런 발언 자체가 아니라 전세 제도에 따른 체계적인 부분을 전부 다 개편해서 손질을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의 현재 이 전세 제도 체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있죠.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인은 전세 만료가 된 시점에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전부 다 전환해줘야 되는데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세제도의 지금의 이 체계를 전부 다 수정,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개편 방안으로 인해서 지금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관도 마찬가지, 이 또한 마찬가지 고려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에스크로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습니다.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중간에 제3자의 기간, 공신력 있는 안정성이 확보된 기간, 주택도시 금융공사처럼 허그 같은 이런 기관이 중간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탁사, 신탁제도처럼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원래 기존에는 납부했지만 그게 아니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다가 보증금 전액을 예탁하는 겁니다. 예탁. 그리고 이 기간은 예탁 자금을 보관해 놓고 이 임대인이 선량한 임대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적인 체납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세 사기를 친 분들처럼 수백 채의 임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고지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고지해 놓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상황입니다. 방향성은 좋습니다. 다만, 자, 원래 에스크로 방식은 이 기간이 안정성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 사항과 똑같이 가는 거죠. 기존 전세 제도처럼 아마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간의 보증금 전부를 예탁해 놓고 그 예치된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월세 개념과 다를 게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일부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보증금 한 70%, 전액의 70%만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보증금 예탁을 하는 거다. 예탁. 그리고 그 30%에 따른 예치된 금액의 이자를 임대인이 받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예시로 매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50%이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자본금의 여력이 되지 않아서 투자금 5억으로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일단 내 집 마련은 우선적으로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후전입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또는 1주택자 가운데서 일단 선매수하고 후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 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가운데 이런 형식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5억이면 일단 매수가 가능했었던 시기였는데 전세 보증금의 70%만 임대인에게 납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가 납부가 됩니까? 만약에 제가 매수자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3억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면 전세 3억 5천 갖고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에게 뭐 내주겠죠? 그러면 내 자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투자 금액이 약 6억 5천이 들어간다. 기존에 5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자금이 순식간에 1억 5천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된다면 갭 투자는 없어질 거다라고 일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없어질까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전세 제도가 있는 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자본주의 체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매수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기존의 투자금 5억인데 투자금이 늘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전세를 시세대로 5억에 내놓을까요? 전세 보증금 증액해서 올려놓겠죠. 임대차 3법과 뭐가 다른 겁니까? 임대차 3법도 기존에 그냥 시장의 논리대로 놔두면 어련히 알아서 전세 시세대로 놔둘 수 있는데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전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투자금 5억 갖고 시세 대비해서 투자금 5억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금액이 지금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만약에 본인이 거주자인데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어딘가에 또 자산 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선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고객 예치된 자금으로 그거 그냥 가만히 예치해둬야 되는데 어딘가에 활용을 하죠. 남에게 대출해주거나 또는 본인이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그런 자금으로 활용해서 더 예대 마진을 높여가는 거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세 5억에 줬습니다, 원래. 근데 5억에 줘야 되는데 3억 5천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전세 5억에 주겠습니까? 당연히 시세 대비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끌어올려서 신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또 한 번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예전부터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전세 제도를 만지는 순간 전세 가격은 또 한 번 폭등할 거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지금 이 전세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편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유는 뭐예요? 보증금에 따른 미반환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무슨 사유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임대차 입법 때문에 일어난 거다. 문제는 임대차 입법에 있다. 임대차 입법. 자, 첫 번째,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린대요. 전월세 상한제, 직전 계약에서부터 5% 인상폭만 증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법안입니다. 5%. 자,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에도 전세 가격도 같이 함께 상승을 하는데 물가도 지금 현재 4% 후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린대요. 임대인분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미래의 전세 금액을 끌어다가 올려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엄청난 미반환 사고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데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감액은 어떻게 됩니까? 감액 요건은 없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임차인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감액 요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갑자기 수억이라는 자금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된 거다.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되냐? 증액 요건에 대한 부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최소 10% 이상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 감액 요건도 마찬가지. 그 상한선 기준점을 마련해줘야만 합니다. 감액도 마찬가지 10%. 그러면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해도 10%밖에 못 올리고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10% 정도 수준만 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놔야지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윈윈해야죠. 상생해야죠.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의 편도 아닌 대립이 아닌 상생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 상생하게끔 만들어주려면 임차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임차인만 원하는 보호, 법안이 아니라 임대인도 함께 보호하는 이 법안을 실행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있죠. 자,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자, 원래 기존에는 2년이었습니다. 2년. 근데 여기에 플러스 2년을 계약갱신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저는 2 플러스 1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약갱신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 2년을 더 추가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입니다. 그러면 2년을 그대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는 중도에 갑자기 임차인이 본인이 퇴거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퇴거 요청 이후에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반환을 해주죠? 3개월 이내. 만약에 반환을 해주지 못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일어난다. 자, 따라서 계약갱신권의 임차인 반환 요건에 따른 3개월 이내 반환 요건, 이 부분도 삭제해줘야 된다. 그리고 1년으로 축소해줘야만 합니다. 1년으로 축소하되 이 1년 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1년도 마찬가지 중도에 퇴실을 하지 못하도록 1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직전 계약은 처음에 계약할 때 2년, 임차 존속 기간은 그대로 2년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계약 갱신하는 데 있어서 이 2년도 마찬가지 본인이 갱신하겠다라고 수용했다면 임차인이 이것도 마찬가지 존속기간이 2년이 돼야죠. 2년이. 중도에 퇴실하면 보증금이 어디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되 지속적 존속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다시 만들어놔야 된다. 다만 임차인에게도 또 뭔가의 혜택을 줘야 되겠죠. 자, 계약갱신을 하는 도중에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라고 거절 통지를 하는 순간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거절당한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또한 마찬가지 3년 동안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못하도록
막아놓는 조치를 시행해줘야만 합니다. 임차인도 2+1을 그대로 3년 동안 계속 거주하는 동안 중도에 퇴실하지 못하고 계속 존속기간을 3년 동안 거주하되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해서 퇴고 요청,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만 하겠죠. 따라서 지금 보증금 및 반환 사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손질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아직 법안이 이게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반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부 다 DSR 규제 완화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환 사고가 지금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보증금 미반환 사고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도 있습니다. 자, 이 전세 사기도 예방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전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거래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해야만 한다. 이 거래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하는 거래 시스템.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전세 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를 하는 목적인지 또는 무갭 또는 플러스갭. 플러스갭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로 전세를 맞췄을 경우 플러스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럴 경우엔 뭡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이건 몇백 채나 들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사기죠. 사기. 투기 목적 플러스 사기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무갭 플러스 갭을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부 다 신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축. 특히나 신축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에 굉장히 많죠. 신축 빌라의 무갭 플러스 갭 투자 수요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세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신축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용 승인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검인 계약서로 계약을 합니다. 검인 계약. 이 검인 계약은 실거래가에 거래가 신고는 되지만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아요. 실거래가에 찍히지 않기 때문에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얼마에 매수했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려면 실거래가 기준이 딱 찍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검인계약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시세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가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사기가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거래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또한 검인계약서 이거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분양계약에 있어서. 또는 만약에 이걸 없애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용승인 이후에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준공 이후 계약, 후분양으로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따라서 전세제도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전면 개편되는 거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가 진행하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무갭 플러스 갭 이 신축 빌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 검인계약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아서 다세대 주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몰라 전세 시세가 정확한 시세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따라서 검인계약서를 없애던 또는 후분양 제도로 도입을 하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만 한다. 따라서 전세 제도에 따른 이 개편안들이 아마 이제 마련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안으로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